이제 문학에 대한 비문학이지? 네. 문학에 대한 비문학이다. 그럼 문학에 대한 비문학은 어디 나올까 주로 원래? 저기 내 책장 제일 윗창에 문학동네랑 그 창비 잔뜩 꽂혀 있는 거 보이지? 네. 저런 데 나오지 원래. 그치. 문학에 대한 문학에 대한 결국은 네 글자로 얘기하면 문학 비평이지. 네. 너네가 이제 그 문학 개념어 같은 거 배울 때 내가 이거 교수님들이 약속한 용어라 그랬잖아. 네, 맞아요. 약속이라는 건 누구 사이에서 약속한 용어라는 거야? 문단에서. 문단이라 그러지. 이 문학을 다루는 평론하는 평론가들이랑 문학 작가들이랑 합쳐가지고 일종의 사회라 그래서 문단이라고 보통 부르지. 네. 이 문단에서 다루는 용어들이지. 네. 채만식의 소설 탕류는 1935년에서 37년까지 2년간의 이야기로 궁핍화가 극에 달아 연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조선인의 현실을 문제로 잠잡고. 야, 35년에서 37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이미 끔찍하잖아. 네. 이거 1910년에서 1945년까지가 일제시대고, 그치? 네. 이 37년 이때는 좀 개빡센 시기라는 걸 좀 느껴야지. 35부터가 딱 그 일제 말기라고 얘기하거든. 네. 일본이 전쟁할 때지. 네. 간도도 쳐들어가고, 중국도 쳐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이랑도 싸우고, 이러면서 시간 엄청 썼잖아 지금 전쟁에다가. 네. 그동안 조선은 어땠겠어요? 개판이지. 네. 그러니까 궁핍화와 극에 따라 연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현실을 중요한 문제로 삼은 작품. 그런데 채만식이 탕류에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대한 작가의 무슨 시선? 민감한 시선이 들어있다. 자, 그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과 토착적 시스템의 갈등에서 만들어진, 게다가 식민지적 상황 때문에 더욱더 굴곡질 수많은 의혹들에 주목하였다. 뭐 어쩌라는 거야? 채만식의 민감한 시선은 탕류에 집중적으로 드러난 초봉의 몰락 과정.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작가의 민감한 시선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고 근거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주장을 보여주는 게 이런 구조가 지금 아니잖아. 네. 여기서는 지금 민감한 시선이라는 어떤 특정 개념을 지 맘대로 집어넣어 놓고, 인문지문이 그래. 민감한 시선이다. 그 민감한 시선을 정의를 안 해줬지. 네. 그러니까 이게 초봉의 몰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해놓고, 이걸 통해서 민감한 시선이 뭔지 역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지. 네. 그래서 민감한 시선이라는 용어를 내가 기억해주면 사실 좀 도움이 된다. 네. 그것은 인간과 사물의 황금 가능성을 파악하는 자본주의의 기제가 인간의 순수한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이윤의 원리를 추구하는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한 방에 초봉의 몰락 과정을 요약해버렸잖아. 네. 이거의 특징은 앞에서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작한다는 거고, 소설의 관점을 지금 요약해버렸지. 네. 소설의 앞부분에서 초봉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다. 태수는 그런 초봉에게 끊임없이 베풀면서 초봉을 그녀의 고유한 영토로부터 끌어낸다. 그러면 고유한 영토는 무슨 수성이 있는 곳이겠어? 순수성이 있는 곳이겠지? 네. 딱 봐도 태수 나쁜 새끼지? 네. 초봉이 주인공일 거고. 네. 그런 베품을 순수증여라고 해야 될까? 아니 꽤나 검은 음도를 숨기고 행한 순수증여이다. 그것은 사악한 증여다. 하여간 태수는 끊임없이 증여하고 선물하면서 초봉의 고유한 모럴,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축적해가는 삶의 방식에 회의를 빠뜨린다. 그리고 증여 행위를 집요하게 반복함으로써 호의적인 시선을 얻어낸다. 그 순간 하나의 변곡점과 같은 것이다. 초봉이 뭐에 걸렸어? 타락해버렸지. 네. 그때부터 그는 초봉에게 증여한 것의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초봉을 타락한 교환가치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인다. 초봉이 교환의 정치 경작에 익숙해질 때쯤 제호가 접근한다. 제호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초봉의 육체를 돈으로 측량하고 그와의 거래를 제한한다. 초봉 또한 제호가 자신의 상품성을 높게 봐주자 이 거래를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아니 대체 뭐가 순수하다는지 사실 이걸 읽으면서 모르겠더라고. 초봉이 뭐가 순수한 거지? 네. 순수한 건가? 그 지금 상품성을 높게 봐줘서 흔쾌히 받아들인 거는 맞아. 이미 타락한 상황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 이미 타락한 맞죠. 이후지. 타락한 이후야. 그러면 두 번째 남자가 제호인 거지. 네. 그럼 근데 초봉의 순수성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 않은 거죠. 그냥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등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설정상 믿고 있는 거지. 네. 자,
비록 그 교환이 서로 간의 의지로 관찰된 것이었어도 이 거래 이후 초봉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 그런 초봉이 형보가 나타나. 참 많이도 나타난다. 네. 초봉과 송이의 모녀의 호강을 부시로. 자, 초봉과 송희 모녀의 호강을 부시로. 그러니까 초봉과 송희 모녀가 뭐하는 사람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가족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네. 드러내면서 잉여의 성적 착취를 반복한다. 형부는 이 타락한 사회에서 동화된 초봉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안고 다시 알았다. 거부감. 초봉의 본락은 이렇게 교환의 정치 경제학을 자기화함으로써 영혼 없는 자동 인형. 이거는 지금 평가한 거지. 누구의 평가야? 이 평론가가 네. 초봉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구간이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봉은 아버지 정주사가 미두로 일확천금을 꿈꾸듯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어 나갔다. 자신에 대한 착취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특히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기제에 노회함과 지병하는. 노회함과 지병은 누구야?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남자 몇 명이냐? 태수, 재호, 형보 3명입니다. 그래? 네. 형보까지? 3명이야? 네. 세 남자의 노회함과 지병이지. 네. 이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탕류에는 추악한 세상의 탕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 자, 여기까지 이제 타락한 얘기를 보여주고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겠지. 네. 채만식은 탕류에서 그 특유의 냉정한 태도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삶의 양태를 냉소하고 풍자하는가 한편. 여태까지니까 부정적인 삶의 양식을 왜 보여줬어? 냉소하고 풍자하려고 보여준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서술자의 태도까지 보여준 거지. 네.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삶의 형식 또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잠재적 가능성과 가치를 끈질기게 탐색해 되었다. 자, 미래를 향할 가능성을, 잠재적 가능성이 어디 있어?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지. 네.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이 같이 않는다는 헬럴린의 말을 좀 뒤집어 말하자면 탕류가 세상을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다? 구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헬럴린의 말은 소설 속의 내용이 아니야. 네. 이런 건 다른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는 거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존나 못 썼어. 대학교 2학년 애가 내는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남의 지금 과제 보는 줄 알았어. 대학 리포트 수준의 글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련성이 있는 어떤 사상가의 맥락을 가져와가지고 체계적으로 인용을 하는데 그냥 네. 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헬달린 갖고 와가지고 헬달린 데리고 오면 있어 보이거든. 헬달린 이름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아무튼 뭐 그래? 병신 같은 글인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자, 그 구원의 가능성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초봉이 형보를 죽였다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초봉이 형보를 죽였다는 점만으로는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는 얘기지? 네. 가능성은 맞다는 얘기야. 이걸로 한정되지 않는 얘기는 이거 말고 더 있다는 네. 얘기고. 네. 초봉이 형보를 죽였대. 형보 어디 갔냐? 마지막에. 형보 마지막에 제호, 형보. 아, 그러네. 네. 태수, 제호, 형보구나. 네. 성적 착취를 노골적으로 한 형보를 죽여버리는 거구나. 네. 이게 이제 구원의 신호라는 거지. 네. 탕류에는 개념의 위계를 갖춰 계기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나 타락한 교원 질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얘가 지금 계기라는 단어로 이 교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갔어? 얘가 순수한 애였는데 네. 이 순수한 애의 세계에서 이 남자 3명이 등장해서 노회하고 집요한 남자 3이 등장했어. 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세계로 얘를 이 순수성의 영토 바깥으로 꺼내버렸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 여자를 타락시키고 성적으로 착취시킨 3인방이 있었는데 이 3인방 중에 한 놈을 얘가 죽임으로써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다른 세계, 이 다른 세계 할 거 없지. 이 타락한 세계지. 네. 타락한 자본주의 세계에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단서들이 보여준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단서들이 보여준다. 딸 송이를 낳으면서 송이 송이 아까 나오지 않았나? 네. 뭐라고 송이 나왔어? 모녀, 초봉과 송이 모녀라 해서 초봉과 송이 모녀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딸 송이를 낳으면서, 그치? 여기... 초봉 딸이 송이잖아 지금. 네. 근데 초봉과 송이 모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네. 송이 뭐가 지금 초봉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초봉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자유주의자이자 냉소주의자인 개봉이 일하는 것만큼 개봉 또 누구야? 개봉이 그래서 약간 과제 같다는 게 그런 면이야. 네. 개봉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철칙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승재가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도, 개봉, 승재 이런 것들이 다 단서들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송이를 낳으면서 나아졌고, 개봉이를 일하면서 나아졌고, 승재를 낳으면서 나아졌다 이런 얘기지. 네. 이것들 중에서도 초봉과 승재의 삶에서 드러나는 증여의 삶은 탕류가 타락한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로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여의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증여라는 행위가 윤리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타락한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네. 타락한 증여는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새끼야? 나쁜 새끼 태수지. 태수. 네. 그러니까 태수가 사실은 이제 증여라고 하면 태수를 기억해야지. 왜냐면 그 이후에 애들은 교환이잖아. 네. 맞아요. 태수 이후 남자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교환이라고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증여 윤리를 좀 윤리적인 증여라 그러면 승재, 그렇지? 네. 이 정도 잡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어쨌든 리트에 나오긴 나왔잖아. 네. 리트가 이제 결국은 변호사 할 애들 뽑는 거잖아. 네. 변호사 할 애들한테 왜 이딴 텍스트를 읽게 만드냐. 무닥 비평이잖아. 결국은 생각해보면 글을 읽고 쓴다라는 능력 자체는 이 다양한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업일 뿐이거든. 네. 그러니까 말을 내가 적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면서 수능 국어 점수만, 리트 점수만 잘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왜냐면 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능력이야. 네. 변호사들 보면 막 밥 먹고 맨날 뭐만 해. 서면 쓰잖아, 서면. 얘들 맨날 그 서면 쓴다고, 서면. 밤새 맨날 서면 쓰고 자빠져 있고. 물론 이제 잘하는 애들은 좀 빨리 쓰지. 금세 완벽한 서면을 써내는데, 못하는 애들은 밤새 개떡 같은 거 쓰고. 아무튼 막 글과 친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직업이야. 직업 자체가. 그런데 난 이걸 못 읽어. 근데 그럼 가서 개고생 하겠지. 안 봐도 비디오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점수에 애들이 글을 잘 읽고 쓸 수 있는 놈들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게 매번 애들 뭐 가가지고 뭐 글짓기를 하고 올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치는 거야. 니네도 똑같아. 수능 국어라는 것도 결국은 얘가 이제 글을 잘 읽고 쓰는 놈인지를 판단하고 싶은 건데, 그걸 뭐 애들 다 노출 받으면 언제 채점하니? 그쵸. 30만 명 채점 가능? 안 돼. 이번에 40만 명. 이번에 40만 명인데 채점 가능?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묻기 위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것 뿐이지, 본질은 뭐야? 그냥 그래, 잘 읽고 쓰는 새끼야.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내가 글 읽는 것 자체가 버벅거리는데 무슨 문제풀이 기술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나요? 없어. 없게 문제를 계속 설계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바꿔, 계속 판형을. 선생님, 저는 이 판형을 통해서 막 앞에 있는 1단락을 읽으면 1단락에 1번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그걸 바보가 아니까 알 거 아니야. 바꿔. 그럼 수능날 가면 이제 1번 문제 이러고 있는 거지. 어디 갔노? 이러면서. 그 재수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네가 글 자체를 잘 읽고 풀 수 있는 사람인 게 제일 좋다고. 네. 시대의 특수성을 공유해서 삶의 양태에 대한 소설가의 비판적인 인식을 추구한다. 씨발, 다 일본이잖아. 네. 시대의 특수성, 무슨 시대? 네 글자로 일제 시대. 삶의 양태, 삶의 모습에 대한 소설가가 비판하고 있잖아. 네. 1번 말고 뭐가 있어? 그쵸. 끝. 쌤, 2번도 답이 되었어요. 소설가의 내면을 왜 보고 지랄이 너? 소설을 얘기했지. 소설가의 내면은 대상이 지금 이 글에서 다루는 대상이 누구라는 얘기야? 소설가라는 얘기 아니야. 네. 됐어? 네. 공피부는 연명의 문제보다 이런 얘기를 언제 했어? 그러니까 글쓴이가 나누지 않은 카테고리를 나누는 새끼들은 병신이야. 네. 인간의 존재론적 모순에 대한 소설가의 존재론적 모순에 대한 소설가의 염세적 시선. 자, 이런 거에 낚이는 애들은 딱 진짜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새끼들이지. 얘가 존재론적 모순에 대해서 언제 고뇌를 했으며. 네. 애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선생님, 존재론적 모순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초봉의 삶을 보면요. 병신이지. 이 새끼가 초봉을 왜 네가 평가하고 지랄일세요? 너 문학 평론가야? 이해가? 네. 이건 문학 평론이라는 글을 너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판단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가 평론가가 돼가지고 초봉을 평론하고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4번 선지를 고르는 애는 기본적으로 네. 내가 봤을 때는 수능형 모든 시험에서 응시를 하면 안 되는 애들. 네. 포기해야 되는 애들. 봐봐. 이 텍스트 자체가 초봉이라는 그 가짜 인물에 대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누구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소설가의. 소설가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지가 갑자기 야 이건 씨발 존재론적 모순이야. 그러고 얘기하면서 초봉을 평가하고 자빠졌잖아. 네. 이게 지금 텍스트가 초봉에 관한 얘기야? 이게 소설이냐? 지금 준 텍스트가? 아니. 아니잖아. 네. 그리고 존재론적 모순 얘기를 그러면 반드시 얘가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헛소리라는 걸 날려버려야지. 됐어요? 네. 소설가 이중섭도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고. 자 가볼게. 초봉의 몰락 과정에 관련해서 기억 미음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뭐야? 고유한 영토 순수성. 그렇지. 고유한 도수성.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문이 약간 너 글 못 읽어? 뒤져.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본질이야. 아, 본질이라고. 그쵸. 네. 이 시험의 본질이야. 야 변호사 어떤 애들이 돼야 돼? 글 잘 쓰고 글 잘 읽고 잘 말 읽고. 잘하고 이런 애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글도 못 읽어. 글도 못 써. 말도 잘 못해. 근데 변호사가 되고 싶어. 되지 말아야지. 당연히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걔들을 필터하려고 내는 시험이야. 이 시험 자체가. 네. 초봉의 몰락 과정의 기억은 지금 얘의 순수성이지. 네. 자본주의 기제로부터 영향을 받기 이전에 가족에 대한 증여자로서 초봉에 있는 순수한 영혼을 환기한다. 아니 뭐 환기한다라는 말은 그냥 100%니까 네. 순수한 영혼이다 이 얘기니까 맞는 거 아니야? 네. 자본주의의 기제로부터 영향을 받기 전에 이거 바꿔라면 그 새 남자지. 네. 새 남자로부터 시달리기 이전에 순수 영토에 있었던 순수성 기억 맞고 니는 초봉이 노동에서 빈곤에 벗어났을 때 믿음을 되찾으면서 무슨 개소리야 담배 번이 이번에 그치? 되찾으면서가 아니 니는 어디 계셔?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하나의 병국점 얘가 병신된 거지. 네. 그러니까 니은에서 얘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지점 아니야. 네. 타락 시작 지점인데 초봉이 갑자기 노동에 의해서 빈곤에 벗어날 수 있다는 이건 바꿔 건전한 믿음이지. 네. 이 건전한 믿음을 되찾으면서 벌써 망했잖아.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파괴당하기 시작한 게 니은이지. 네. 이번 내용 알겠어요? 네. 끝. 뭐 답이 없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위그로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너 원래 몇 번 골랐냐? 원래 3번 했습니다. 이런 씨. 자 디귿 가보면 디귿 누구야? 영혼이 없는 자동인형. 그치? 디귿은 초봉이 물신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인간과 사물을 황금의 가능성으로 파악하게 바꿔라면 돈 받고 섹스머신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쵸? 네. 너무 천박하게 표현했어? 인간과 사물을 황금의 가능성으로 지금 돈 받고 지 몸 팔고 있으니까 인간과 사물을 황금의 가능성으로 파악하게 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디귿 리을 미음은 디귿 리을까지는 얘가 지금 파괴된 거잖아. 네, 맞아요. 리을은 뭐냐? 리을 가보면 노회함과 집요함 이 세 남자 이 새끼 있어 세 남자는 네. 자기들의 그 욕망과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초봉이라는 애를 타락시킨 세 남자잖아. 네. 그치? 그 가보니까 초봉의 몰락 과정이 순진성의 세계를 끈덕지고 교활하게 파괴하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과 상통함.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의미 부여한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네. 이 세 남자는 그러니까 뭐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이거지. 아, 네. 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단어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거지. 그치? 네. 이 플러스 자본주의라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이니까 이건 결국은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이랑 또 일통한다라고 지금 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뭐 그러니까 이런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겠지. 지금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지금 이 소설을 비평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 씨발 자본주의, 식민주의 한남 새끼들이 쓴 한남 새끼들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지금 까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무슨 맥락인지 빨리빨리 알아보고 쓰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니까 그럼 네. 치고 넘어가면 돼. 그렇지? 네. 미음은 구원의 힘이 역설적인 방향식으로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왜곡된 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날 힘이 초봉의 몰락 과정에서 생성돼. 아니 미음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 헬덜린 말. 헬런린이 말하기를 씨발 힘든 데는 뭐도 있다? 구원의 힘도 있다. 그치? 네. 족 같은 데는 구원의 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뭐라 그래? 구원의 힘이 역설적 방식으로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 네. 역설적 방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 족 같은 데도 희망이 있다. 근데 내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얘기인 게 뭐냐면 이 사이콜로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다. 네. 근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인간이 상처가 없는 인간 중에 성공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성공한 그렇죠. 인간들은 다 상처가 있어. 네. 기본적으로 뭔가 망가질 법한 데미지를 받고
그거로부터 회복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건 이미 유명한 연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도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아니 왜 상처가 있는 인간이 성공하냐. 네. 오히려 상처가 없는 인간이 성공할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역설적으로 위기 속에 이 사람이 그걸 이겨내면서 가진 심리적인 강한 힘, 네. 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이제 역설적인 방식, 구원의 힘이 역설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시도 있지 않았어? 이거 운문 일육에 있지? 나희덕에 땅끝 없어? 기출에 나희덕 땅끝 찾아봐. 나희덕 땅끝. 수능하는 애들 무조건 나희덕 땅끝 읽어봐. 기출에서 본 거. 기출에 있어. 네. 그러나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이. 그치? 네. 네. 그게 이게 구원의 힘이 역설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땅끝 진짜 씨발 여기 떨어지면 뒤지는구나라는 것까지 가야 여기서 깨닫는 거야. 아, 인생이 아름다움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초봉도 애까지 낳고 나서야 지금 이제 자기 인생을 구원할 힘 같은 게 마음속에서 샘솟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뭐 개봉이네? 승재네? 개봉이라는 승재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아까 개봉이 승재가 그 이름만 등장하고 얘 뭐하는 새끼들인지 안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개봉이 승재의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인물성을 보여주려고 지금 소설을 갖고 온 거지. 네. 이거 우리 뭐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인물성 같은 거 판단해 보면 되겠지. 네. 개봉이는 뭐 돈을 받는 대신 블라블라. 옹색한데 쓰시라고. 나는 이 돈 받을 수 없어. 이거 원칙주의자. 이 개봉이 이런 애지. 네. 10과 10을 교환하는 애고. 승재는 의아했어. 승재는 그냥 더 퍼준 애지. 네. 그러니까 승재의 증여는 아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윤리적 증여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착한 애야. 됐어? 네. 자, 초봉을 전락시킨 돈은 이윤 추구의 원리 작동을 승재가 준 돈은 순수 증여를 표상한 것이다. 아니 이건 본문에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것 뿐이잖아. 1번 맞죠? 네. 제호는 속물주의적으로 논리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고 제호 나쁜 새끼였지. 네. 승재는 마음의 가치를 통해 자신을 봤잖아. 네. 그러니까 제호 나쁜 새끼, 승재 좋은 새끼라고 읽으면 그냥 바로바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네. 형부는 돈의 위력을 믿고 초봉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맞지? 네. 어떤 새끼는 쌤 형부가 초봉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써있는 거야. 볼드모트는 머글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걸 확인해 봐야 되냐? 아니죠. 인물성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는 판단하는 거 아니야? 네. 형부가 그럴 새끼겠지. 네. 개봉은 자존심 때문에 근경 있는 마음자리에 대해서 양가적이. 근경 있는 마음자리가 뭐지? 여기 가보면 얘가 뭐라고 표현했을 텐데. 승재의 근경 있는 마음자리가 고맙고 이상스럽게도 기뻤다.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네 글자 세 글자로 양가적인 거잖아. 네. 양가적인 거잖아. 네. 한편으로는 무색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근경 있는 마음자리에 대해서 양가적인 태도 맞잖아. 네. 태수의 과잉 증여와 달리 승재의 증여는 대가를 바라는 불순한 사실을 지니지 않은 것이기에 타락한 교화색에서 벗어난 희망의 표시다라는 게 마지막 단락의 얘기죠. 네. 교환의 정치 경제학을 무의식적으로 자기화한 초봉과 달리 입술을 꽉 깨는 개봉의 모습은 증여의 윤리를 수용하려는. 자, 증여의 윤리가 지금 누구야? 승재지? 네. 승재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오지 않았잖아. 네. 왜냐면 지금 아까 양가적인 태도 때문에 거절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수용하려는 태도는 이상하다. 답 몇 번이야? 5번 끝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석에서 사실 요게 문제가 되거든. 수용하려는 태도를 맞아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쌤, 얘가 수용하려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수용하려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암? 물어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모르면 명문대 가지 마. 네. 로스쿨도 가지 마. 가서 고생밖에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그냥 경험치야. 너 여자애가 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경험치. 그냥 아는 거야. 연애를 많이 해보면 아 얘가 나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아는 거지. 네. 근데 애들 연애 못 해본 새끼들은 뭐 해버려? 인터넷에서 보지. 연애하는 법. 그래서 보니까 진짜 개 깜짝 놀라는 게 애들 인터넷에서 막 여자를 만나는 법칙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번호를 붙이고 무시해라 막 이런 거. 아 무시해라. 무시한 지 3일째인데 이제 연락하면 될까요? 이렇게 댓글 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 새끼들 진짜 답이 없는 놈들이구나. 고소당하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수용하려는 태도인지는 경험치로 판단하는 거야. 이 인물이 지금 개봉이가 입술을 꽉 다물고 어쨌든 이 돈 받을 수 없어라 그랬는데 네. 그걸 어쨌든 수용하려는 태도를 읽은 거 자체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상황을 주고 그거를 분류하라는 거잖아. 네. 이건 경험치야. 인간적인 상식.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에 뭐가 헤비하게 개입해? 상식이 헤비하게 개입하지. 네. 상식과 그 다음에 너가 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개입하지. 네. 그러니까 애들이 독해를 논리로만 돌파하려고 하니까 개작살이 나는 거야. 독해는 결국은 문화야. 아, 네. 독해는 어떤 네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다고. 네. 지금 어쨌든 나는 이 돈 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우리 개봉이는 네. 약간 MBTI로 얘기하면 ESTJ지. 오. ESTJ지. 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돈을 우리가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니까 못 받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이를테면 뭐 쟤 누구야? 누가 더 좋냐? 승재요. 승재 같은 경우는 뭐 MFP나 이런 애지. 그냥 착한 퍼즐인 MFP라든지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착한 애야. 그래가지고 이거 없으면 써 이렇게 줬는데 개봉이는 뭐라 그래? 이거 우리 돈 받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닌데 이거 왜 나 줘?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수용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둘 간의 인물 관계에서도 됐어요? 네. 자, 이 정도 판단이 약간 상식에 의거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법칙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점점 개 같은 법칙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럼 딱 그거 생각하면 돼. 연애하는 법 그 댓글 달고 있는 것도 생각하면 돼.